2005년 4월 25일 오전 9시 18분경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스가구치역, 아마가사키역 사이 부근에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합니다. 총 7량의 크기로 이루어진 열차는 스가구치역을 지나 다음 역인 아마가사키역을 1.4km 앞둔 300m간의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궤도를 이탈해버리고 마는데요. 철도 강국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왜 이런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감춰져 있던 것일까요? 2000년대 초반, 당시 일본의 철도 회사들은 수많은 노선이 거미줄처럼 그어진 지하철 업계에서 너도 나도 더 많은 승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철도가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운영되지만 일본은 과거부터 철도가 민영화되어 있어 여러 개의 철도 회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역에도 여러 철도 회사의 노선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며 이러한 일본 철도의 특성상 당연히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철도 회사들은 과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일반 열차의 고속화 서비스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철도 회사들은 열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회사가 열차의 속도를 향상시키면서 운행 배차 간격을 더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본의 철도 회사 JR 그룹 또한 업계 최고의 서비스와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JR 서일본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행 시간을 더 촘촘하게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JR 서일본의 다카미 류지로는 당시 23세의 남성으로 열차 운행 경력이 11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보 기관사였습니다. 다카미 류지로는 경험은 적었지만 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전 운행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측에서 이 신참 기관사를 열차 운행 시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근 시간대에 배치한 것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참 기관사들은 먼저 이용객 수가 적은 새벽 시간대나 점심 이후에 오후 시간대에 먼저 투입하여 열차 운행 경험을 쌓은 뒤에 출퇴근 시간대에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JR 서일본은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년 퇴직자가 다수 발생해서 신규 채용자를 늘리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베테랑 기관사의 상당수가 회사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4월 25일 신참 기관사 다카미는 출퇴근길 열차 운행을 담당해야만 하는 아주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이날 다카미는 정신교육의 두려움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껴안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는데, JR 서일본은 만약 기관사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열차를 지연시킬 경우 일근 교육이라는 자체 징계 교육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운행이 미숙하면 다시 재교육과 숙달 과정을 거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엉뚱하게 이 모든 것을 기관사의 정신력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로에 떨어진 비둘기 똥 닦아내기, 반성문 쓰기, 갈굼과 다를 바 없는 상사 면담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JR 서일본 소속 기관사들은 정신병이 걸릴 지경이었으며 이미 2000년대 초반에는 이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다카미는 이미 과거의 운전 실수 등을 이유로 3회 정도의 일근 교육을 받았고 이 공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15분경 대부분의 역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다카미는 기와니시 아케다역을 지나 이타메역을 향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열차의 시속이 12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 운전실 내부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경보는 과속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다카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타메역에 도착할 때쯤 급브레이크를 걸어 급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속도가 너무 빨라 열차는 원래의 정차 위치를 70m나 지나쳐버리는 오버런 실수를 합니다. 이 열차는 정해진 위치보다 너무 멀리서 멈춘 탓에 열차를 후진해야 했는데, JR 서일본의 규정상 열차가 오버런을 할 경우 기관사는 차장에게 보고를 올린 후 열차를 후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작은 오버런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70m나 오버런이 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던 것이었죠. 다카미는 무시무시한 일근 교육에 PTSD가 떠올랐고, 징계가 두려운 다카미는 차장에게 오버런의 규모를 줄여서 보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 승객이 열차 지연에 대해 항의를 하자 차장은 다카미의 부탁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전화를 끊게 됩니다. 70m의 오버런과 보고 과정으로 인해 열차는 예정된 시각보다 1분 20초 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진 다카미는 이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이타메역을 출발했습니다. 열차는 덜컹거림과 함께 역에서 출발하기 시작했고, 스카구치역을 지나 다음 정차역인 아마가사키역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때 한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열차가 뭔가에 쫓기듯 이상할 정도로 급하게 출발했고, 열차가 많이 흔들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18분 속도가 너무 빨라 열차는 몹시 거칠게 흔들렸고, 불과 몇 초 뒤 다카미가 이끄는 전차는 급 커브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열차는 커브길을 탈선하며 선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에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열차는 큰 충격과 함께 뒤집혔고 좁은 객차 안의 모든 승객은 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선도에 있던 1호차와 2호차는 맨션 건물에 충돌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특히 1호차는 아예 건물 안까지 말려들어가 보이지도 않았으며 2호차와 3호차는 아파트에 포개져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죠.
가장 앞쪽에서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 다카미 류지로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107명의 사망자와 562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앞에 두 칸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발생했으며, 특히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사고 후 진상조사에 따르면 원래 커브길에서는 70km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해당 열차는 116km의 속도로 진입했기 때문에 열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탈선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조사 결과 다카미가 사고 발생 4초 전에 급브레이크를 작동시켰다는 것이 밝혀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열차의 브레이크를 조사해봤지만 브레이크 자체에 기계 결함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다카미가 작동한 브레이크는 일반 브레이크였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브레이크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열차는 일반 브레이크와 비상 브레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 다카미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 브레이크가 아닌 일반 브레이크를 작동시켰고 그마저도 제동력을 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카미는 왜 비상 브레이크를 가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추측건데 비상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이 역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카미는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비상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주저했을 것입니다. 후쿠치야마선 해당 노선은 사고 이후 55일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사고의 생존자들과 현장을 수습하던 봉사자들은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경쟁에만 집중이 팔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열차 운행에 대한 대비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자 모든 책임은 그저 강압적인 사내 분위기로 직원들의 정신력만 강조하던 JR 서울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열차가 충돌한 아파트는 JR 서울본에서 매입하였으며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모두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빡빡한 열차 시간표가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지자 이 사고 이후 후쿠치야마선 전 열차가 사고 이전에 비해 운행 소요 시간이 늘어났고 사고 구간의 제한 속도는 70km에서 60km로 줄어들었습니다. Please, just save me. 저를 살해주시죠. Please save my life. 저희 생명을 살해주시죠. Please think of my family. 저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죠. I'm the oldest son in my family. 맞습니다. 2016년 초 버지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북한에서 주장한 그의 억류 증거는 바로 원비어가 자신이 머물던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몰래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류 직후 북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미국에게 이용당했다. 나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북한 정부와 북한 국민들은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살려달라라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본교인 버지니아 대학의 지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 위해 체제 선전물을 훔쳤고 지 소사이어티는 CIA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듯 원비어가 눈물로 진술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지만 딱 봐도 북한에 의해 강요된 거짓 진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북한 최고재판소는 원비어에게 국가전복 음모죄의 제목을 들어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했고 이마저도 원래는 무기노동형이었지만 기자회견 때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을 감소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많은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번 오토 원비어 또한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을 상대로 많은 배상금을 뜯어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죠. 그렇게 오토 원비어는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이후 다시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 자취를 감췄고 이 인지를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협상이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는 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일 북한의 유엔 대표부는 미국 정부에게 원비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토 원비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4명을 석방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미국 전직 대통령 4명을 파견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전달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소식을 들은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요구를 거절함과 동시에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보냈고 평양으로 간 조셉 윤은 긴 시간의 협상 끝에 오토 원비어를 미 공군 특별 전용기에 태운 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원비어는 억류 17개월째인 2017년 6월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안타깝게도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중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지병도 없는 건장한 체격의 미국 대학생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원비어가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렸고 수면제를 처방해줬는데 그 약을 먹은 이후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원비어가 살아있는 6일 동안 건강검진을 진행했던 의료진은 원비어를 진찰한 결과 식중독에 걸린 흔적을 찾지 못했고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분명 기자회견장 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상태로 현재 북한 호텔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밥도 잘 먹고 잠도 하루에 8시간씩 잔다고 원비어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북한에 가게 됐으며
대체 북한에서 어떤 일을 당한 것일까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에서 자란 오토 원비어는 장남으로서 부모의 지원을 듬뿍 받은 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했고 졸업 직후 버지니아 대학교에 진학하여 순조롭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는 재학 중 문득 오지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장소를 알아보던 중 북한 정부에서 판매하는 5일간의 새해 맞은 북한 관광 패키지 여행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 북한 관광 패키지는 북한 측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여행 상품인데 먼저는 폐쇄된 북한 사회를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가 건장하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고 덤으로 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통한 외화벌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비어는 자신을 포함한 총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2015년 12월 말에 평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한 원비어 일행은 평양에서 주최하는 여러 축제들을 즐기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 머무르며 관광을 즐기는데 이 과정에서 원비어는 복도 한쪽 구석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 포스터에는 김정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신기했던 원비어는 그 포스터를 떼서 돌돌 말아 챙기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은 호텔 CCTV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5일간의 일정을 마친 원비어 일행은 귀국날 공항에 들러 여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원비어 옆에 북한 공안들이 나타나서 그를 연행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비어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고 약 2달 후 북한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등장하게 되죠. 북한은 그의 진술에 CIA 관련 이야기를 넣으면서 자신이 CIA의 지시를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 형법 제60조인 국가전복죄에 해당되어 북한에서 주장하는 합법적인 감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김씨 일가에 대한 체제물 훼손이 강력한 국가범죄인 북한에서 김정일이 그려진 포스터를 훼손했기 때문에 원비어는 더욱 북한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기자회견이 공개된 이후 미국에 있는 원비어의 유가족들을 비롯한 국민은 불쌍한 대학생 원비어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할 진전 없이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싸늘한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비어의 혼수 상태에 대해 북한은 절대 고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신뢰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 보내온 원비어의 뇌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미 2016년 4월부터 뇌 손상이 발생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비어는 억류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수 상태로 지내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오토 원비어의 건강검진 결과 RNA 2개의 위치가 크게 틀어진 것이 확인되어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죠.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노동교화형을 받고 풀려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을 받는 순간 인간적인 대우는 거의 받지 못하며 아파도 치료를 해주지 않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던져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폭력이 동반되며 21살의 젊은 원비어는 이 낯선 땅에서 고문당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과 공포감이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충격까지 가해져 뇌손상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추측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외국인들을 강제로 납치했어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목숨은 살려놓는 경우가 많지만 원비어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보아 아마 북한 당국도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미국인 인질이 사망했다면 미국이 크게 분노하여 북한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북한은 1년이라는 기간을 아무 소식 없이 흘려보냈고 아예 회생 불가의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원비어를 가져가라는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평범한 일반인들을 불법으로 북한에 납치해가는 행위를 자주 벌였습니다. 그중 상당수의 피해자는 당연히 남한 사람들이었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인들을 상대로도 자주 납치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끌고 온 납북자들에게는 당연히 북한 체제의 우월함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장군님 품으로 넘어온 용자들이라며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였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북한 공적원들의 외국 신분 세탁을 위한 납치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지난 김정은 편에서 등장했던 북한의 홍철, 홍순철 형제들의 어머니 같은 경우 원래 이탈리아에서 살던 루마니아인인데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북한에 붙잡히게 된 납북 피해자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납치해온 외국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현지에 있는 또 다른 외국인들과 결혼시키고 주체 사상을 세뇌시켜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그 유명한 신상옥, 최은희 납북 사건이 있었으며 이들은 김정일에 의해 북한에서 체제 선전용 오락 영화를 만들다가 1986년에 영화 촬영차 방문한 중립국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겨우 탈출하여 남한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납북 행위는 현재도 진행 중이죠.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약 3,800명이 납북되었다가 그중 3,300여 명이 탈출했으며 현재까지 약 516명의 사람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인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교화형이라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와 같은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의 증언에 의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주일 중 총 6일을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쉬는 날에는 북한 TV 채널을 강제로 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 3개월 동안 27kg이나 빠져
영양실조로 후송될 정도로 처우가 심각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납북된 미국인이 사망한 채로 돌아온 최초의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국정연설에서 원비어의 부모를 초청했고 원비어의 가족을 향해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인 프레드 원비어와 신디 원비어는 북한을 상대로 5억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미 법원 또한 당연히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원비어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다른 납북 피해 가족들과 연대하여 북한의 불법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원비어처럼 공포에 떨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 과연 이들의 만행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858기가 교신이 끊긴 후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정황으로 858기는 한국 시간으로 14시 1분경 정시 방콕 도착 시간과 위치 정상이라는 최후의 교신을 한 후에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멀쩡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공중 폭발해버린 이 대참사로 인해 승무원을 포함한 115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죠. 사건의 원인은 비행기 내부에서의 폭발물로 인한 폭발 사건,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파시킨 테러였습니다. 이에 858기가 경유했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고 단 이틀 만에 행적이 의심스러운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2명의 용의자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였습니다. 이들의 당시 위장 이름은 하치야 시니치와 하치야 마유미였죠. 사실 이 사건은 김정일의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인 1987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서로 상반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해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따내면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도약하고 있던 시기였고 반대로 소련과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침으로써 북한은 점점 고립되면서 입지가 불안해져 갔습니다. 북한은 특히 서울올림픽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해 했는데 이전의 두 번의 올림픽과 다르게 88올림픽에서는 공산권과 자유진영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모두 참가를 결정하여 평화의 장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더더욱 남한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올림픽 일부 종목을 떼어 북한 지역에서 개최시켜달라는 제안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IOC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였죠. 이렇듯 북한이 국제사회의 왕대가 되어가는 한편 남한에서는 6월 항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선거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북한은 이 타이밍을 노려 남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과 동시에 올림픽 개최를 무산하려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에서 여러가지 위협적인 테러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에 대해 세계 여론이 반감을 표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올림픽 또한 무산될 것이라는 입장이었죠. 다시 말해 안전 문제를 세계 여론화하여 서울올림픽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당시 북한의 대남 정책을 담당했던 김정일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며 이미 1년 전인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안게임의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죠.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사건은 범인의 실체를 잡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88올림픽을 앞두고 남한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남조선 항공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다는 작전을 구상했고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공작원 양성을 면밀하게 주도했습니다. 이때 공작원으로 선발된 인물이 바로 김승일과 김현희였습니다. 70세의 김승일은 이미 1950년대부터 수차례의 대남 공작을 자행했던 공작원이었고 25세의 김현희는 평양 외국어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부녀지간으로 위장해 1984년부터 비엔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했고 외국어 엘리트답게 중국어와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특히 공작 경험이 처음인 김현희는 치밀한 신분 이장을 위해 아예 일본인처럼 생활하는 생활 습관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 여러 습관도 꼼꼼히 체크하여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7일 두 사람은 김정일로부터 작전 수행을 의미하는 친필 공작 지령을 받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를 마친 김승일과 김현희는 평양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국경을 이동하면서 일본인으로 위장한 여권을 사용했고 오스트리아에 도착하자 호텔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으로 테러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목표는 이라크에서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858편. 이 비행기는 이라크에서 출발하여 아부다비와 방콕을 경유하고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이라크행 티켓을 끊었고 테러 성공 이후 도피하기 위한 항공권도 발권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다른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폭탄이 든 파나소닉 휴대용 라디오와 액체 폭탄이 담긴 술병을 넘겨받았죠. 계획된 날인 1987년 11월 29일 두 테러범은 비행기에 타기 전 먼저 라디오를 해체하여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공항 검색대에 걸릴 때
멀쩡한 일반 라디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라디오 작동 장치는 그대로 둔 후 남은 공간에만 소량의 폭발물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폭탄의 폭발 시간을 9시간 뒤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폭탄을 든 두 사람은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으로 이동해 목표물인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에 탑승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한항공 858기는 이라크를 출발하여 아부다비를 경유, 그리고 방콕까지 경유한 후 서울에 도착하는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폭탄을 기내에 설치하고 첫 번째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예정이었습니다. 기내에 탑승한 이들은 쇼핑백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시한장치 폭발물을 좌석번호 7B와 7C 3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유지인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폭탄이 든 쇼핑백을 그대로 둔 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폭탄의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한항공 858기는 다시 태국 방콕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시간이었던 11월 29일 14시 5분경 두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함에 따라 858기는 인도양 상공에서 공중 폭파되었습니다. 당시 탑승자 115명은 전원 사망하였죠. 수사 이틀째인 11월 1일까지 비행기가 어떻게 폭파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으나 일본인 남녀 승객 2명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위조 여권 사용으로 검거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바레인 공항에서 로마로 도피할 예정이었으며 남자 쪽은 위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김현이었던 하차 마유미의 여권 번호가 위조임이 판명되면서 긴급히 2명의 출국 정지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로마행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고 이들은 곧바로 안기부와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현지 조사단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중 김승일과 김현희는 미리 준비한 독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였고 중태에 빠져 국립병원으로 긴급 수송되었으나 김승일은 그대로 사망, 김현희는 회생하게 됩니다. 폭파된 대한항공 858기는 사건 발생 15일 만인 12월 13일에 버마 동남쪽 해상에서 부유물 잔해가 발견되면서 비행 중 폭발에 의한 추락임이 최종 확인되었으며 검거된 김현희는 12월 14일에 대한민국으로 압송됩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중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던 한국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김현희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테러범의 정체가 20대의 젊은 여성임이 밝혀지자 이 사건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압송된 김현희는 남산에 위치한 안기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조사 끝에 모든 것을 실토한 김현희는 다음 해인 1988년 1월 15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대한항공 858기의 폭파범이며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이 같은 공작을 자행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은 북한 김정일에 의한 대남 공작 테러로 최종 판명되었습니다. 김현희는 재판 끝에 1990년 3월 27일에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과 16일 만인 4월 12일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김현희를 사면한 이유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김현희를 역사의 산증인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여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사면을 받아 목숨을 부지한 김현희는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현재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1996년에 발행된 동아일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은 북한에 남아있던 김현희의 부모와 동생들, 김현희를 교육시켰던 노동당 조사부 간부들까지 대거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여느 사건과 다름없이 음모론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김현희가 입국한 날짜가 바로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것, 그리고 사형 선고 후 마치 짜여진 듯이 사면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김현희의 기자회견과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이 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명백한 테러 사건임이 판명되었죠. 김현희는 사면 이후 1993년에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회고록을 내어 자신의 삶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1997년에는 자신의 수사를 맡았던 안기부 직원과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낳아 살고 있습니다. 1.11 사태의 김신조처럼 군 안보 강연도 다니고 각종 매체 인터뷰에 응하며 종종 매스컴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녀의 출신과 행적으로 인해 국정원의 감시와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며 자신의 책 인쇄를 유가족들에게 전달 및 평생 참여하면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이 사고의 모든 희생자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첫 건조부터 비극적인 침몰의 순간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100명이 넘는 증인들이 한 달간의 기간을 거쳐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밝혀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1912년 시선을 압도할 크기의 배가 항구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라는 배의 유명세답게 일반 서민부터 넘치는 부를 축적한 유명한 부자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배에 승선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했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어 할 만한 배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이 배는 약 7일간 운항할 예정이었으며 영국에서 출발하여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경유한 후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했던 이 배에 탑승한 인원은 총 2224명. 배 안에는 화려함으로 뒤덮인 장식과 호화스러운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곳에 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꿈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고급 음식점은 물론이고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타이타닉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여객선이었죠. 일례로 타이타닉호의 가장 비싼 객실은 현재 가치로 약 1억 1천만 원에 달했을 정도며
2등석 객실 가격도 웬만한 다른 여객선의 1등석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10일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위용을 과시하며 영국을 떠나 거대한 대서양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북극과 가까운 북대서양 특성상 빙산이 곳곳에 출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타이타니코는 별일 없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출항 4일이 지난 4월 14일 밤 7시경 타이타니코는 약 30km 떨어진 화물선 캘리포니아노로부터 꽤나 자세한 빙산 경고 무전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노는 빙산을 발견한 직후 배를 세우고 빠르게 타이타니코를 향해 무전을 보냈지만 잡일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타이타니코의 무전수로부터 닥쳐라 라는 대답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 30분 타이타니코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죠. 이날 타이타니코의 갑판 위에는 선원 2명이 견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전에 쌍안경을 넣어놓은 서랍키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 둘은 그저 육안으로 견시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원 한 명이 전방 450m의 떡하니 떠있는 빙산을 육안으로 발견합니다. 그는 급하게 종을 울려 빙산 출현을 알렸고 이 소식은 1등 항해사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육안으로 빙산을 확인할 정도로 가까워진 상태라면 이미 충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사는 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좌연 전타와 급속 후진을 명령합니다. 300m, 200m, 100m 타이타니코는 빙산과 정면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씩 좌측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의 선원들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아무 일 없이 스쳐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를 피하기에는 이미 빙산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으며 충분한 감속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타이타니코는 결국 빙산과 부딪히고 말죠.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부딪힌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날 공기는 맑았으나 배 주위는 암흑이었으며 빙산의 10분의 9는 숨어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빙산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타이타닉 침몰 당시는 1400년 만에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울 때여서 중력의 힘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로 작용해 빙산의 이동 속도도 더욱 빨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박이 얇은 철판과 불량 부품 등 타이타닉 사고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빙산과 맞닿는 그 순간 타이타니코는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대각 방향으로 빙산을 스쳐 지나 선체의 오른쪽 하단 부분이 그대로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물이 선체 내로 쏟아져 들어왔고 순식간에 기관실 두 곳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잠깐의 고민 끝에 우선 배가 갑자기 멈춰있으면 승객들이 당황한다는 이유로 멈춰있는 배를 다시 천천히 항해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선체가 찢어져 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항해를 지속한다는 이 판단은 오히려 들어오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찢어진 선체가 더욱 벌어지는 악효과를 낳게 됩니다. 가장 아래 칸에서 일하고 있던 기술자들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격벽을 폐쇄해야만 했고 계속해서 물이 차기 시작하자 이제 무슨 방법을 써도 타이타닉은 침몰할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선장과 설계자를 포함한 선박의 관계자들 또한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타이타니코는 급하게 주변 배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지만 타이타니코와 가장 가까이 있던 캘리포니아노는 이 무전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노의 무전수는 한 명뿐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사고가 난 그 시각이 무전수가 취침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노는 타이타니코의 급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먹통이 된 캘리포니아노를 대신하여 약 48km 떨어져 있던 카르파티아호가 구조 요청을 접수, 사고가 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빙산과의 첫 충돌 이후 45분 내에 적어도 13,700톤의 물이 배에 들어왔습니다. 진동을 옅게 느낀 1등석 승객과는 달리 3등석 승객들은 배 아래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돌의 진동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오르는 것을 빨리 발견하게 돼 사태의 심각성을 일찍 깨닫습니다. 승무원들이 일일이 객실 각방을 돌며 자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을 일으켰고 이제 모든 승객이 보트 선착장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타이타니코에는 사고를 대비한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지만 모든 승객을 태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구명보트를 가득 채워도 총 인원의 절반밖에 태우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자 에드워드 선장은 우선 아이들과 여자부터 구명보트 탑승을 지시합니다. 이때 수많은 3등석 승객들은 여전히 배 아래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니코는 총 11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3등실은 대부분 설계도의 F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보트 갑판까지 올라오기란 복잡한 미로 탈출과 같았습니다. 오전 1시 30분경 이제 타이타니코는 절반 가까이 수중에 잠겼습니다. 배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악단은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이들도 서로에게 행운을 빈 후 흩어지지만 이 배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한 듯 이내 다시 모여 끝까지 음악을 연주하기로 하였죠. 충돌이 있고 약 2시간이 지나자 타이타니코는 바닷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져 버렸고 배에 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뱃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어둠으로 뒤덮이자 이제 서서히 배 전체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20분 이윽고 배가 완전히 물에 잠겨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이자 마지막으로 바닷속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배가 침몰한 후 이제 바다에는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과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선 구조를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했으나 무게로 인해 구명보트마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들을 외면합니다. 이때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익사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영하 2도의 얼음물이었습니다. 무려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하 2도의 차가운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저체온증으로 30분 이내에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바닷물에 빠졌다 구조된 사람은 1000개의 칼에 찔리는 느낌이라고 회상했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으나 그 중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3등실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 약 4시간 정도가 흐른 새벽 3시 30분 타이타닉이 쏜 SOS 요청을 받은 카르파티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속력으로 구조하러 온 덕분에 그나마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카르파티오가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이 흐른 오전 8시 30분 마지막 생존자를 구한 뒤 뉴욕으로 향하게 되죠.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당당히 주장한 타이타닉호의 제조사의 말처럼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타이타닉호. 하지만 이 끔찍한 사고로 2,000명이 넘게 탑승한 이 배에서 약 700명 정도만 살아남고 타이타닉호는 비극적인 침몰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었지만 실제 사고 당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과 재산보다 희생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사례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타이타닉호의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물에 잠겨 순직할 때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사실 에드워드 선장은 무려 50년이나 배를 탄 베테랑이었고 원래는 은퇴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의 요청으로 인해 마지막 항해로 타이타닉호를 맡았던 것입니다. 구명보트가 모두 내려간 것을 확인한 그는 그제서야 승무원들에게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으며 자신의 마지막 항해에서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함께하게 되죠. 중간에 언급한 8명의 악단은 승객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갑판 위에서 연주를 계속했으며 결국 이들 모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지휘를 맡은 월레스 하틀리의 시신만이 수습되어 고향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스메이는 타이타닉을 만든 회사 화이트 스타라인사의 회장인데요. 그는 영화에서처럼 몰래 보트에 뛰어내려 탔으며 이로 인해 온갖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죄책감에 시달려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뉴욕의 백화점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던 노부부는 구명보트가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스트라우스 부인은 자신이 타는 대신 하녀를 태워주었으며 자신의 모피코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하녀에게 입혀주었다고 하죠. 영화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선실에서 침대에 같이 껴안고 누워있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벤치에 같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묘지에는 물은 사랑을 채울 수도 사랑을 죽이지도 못한다 라는 격언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철강업자인 벤자민 구겐하임은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배가 침몰하자 자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인을 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사답게 가라앉겠다고 말하죠. 선원의 구명조끼를 거부한 그는 시가와 와인을 즐기며 기품 있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딸 패기 구겐하임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으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현대미술과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주로 수집하여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립했는데 이때 수집한 작품들이 바로 피카소, 몬드리안, 살바도르 달리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그녀가 수집한 작품들이 현대 미술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구겐하임 미술관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타이타닉은 표면적으로는 해상 위에 빙산과 부딪혀 침몰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고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지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구명보트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더라면 출항 직후부터 받았던 경고무전을 처음부터 신경 썼더라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캘리포니아노의 무전수가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 견시를 보던 선원에게 쌍안경을 꺼낼 열쇠가 있었다면 이 사고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담으로 쌍안경을 꺼낼 수 있던 열쇠는 후에 경매에 올라 하나 약 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타이타닉에 남아 침몰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연주를 하던 악단의 바이올린은 최고가 약 15억 원에 낙찰이 되죠. 그리고 침몰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1985년 잊혀졌던 타이타닉호가 다시 발견됩니다. 수심 4,000m의 어두운 바다에 묻혀있는 타이타닉호는 대부분의 선체가 크게 훼손되어 있으며 박테리아로 인해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바스라질 정도로 부식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인양 작업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침몰한 지 100년이 넘은 타이타닉호는
현재도 그 진실과 함께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잔해 중에서 하나의 시계가 발견되는데 이 시계는 침몰이 시작되기 20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1940년대 일본 나가사키 인근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전함이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듯한 모습의 이곳은 바로 하시마섬. 이 당시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맞서기 위해 군함, 잠수함, 전투기, 그리고 거대한 군수공장을 하루 24시간 풀 가동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다름 아닌 석탄이었죠. 포탄을 만들고 함선을 움직이며 병기 공장을 돌리는 동력원, 그 석탄이 없으면 전쟁은 단 하루도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토의 노동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탄광을 확장하고 채굴 인력을 끌어모으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가사키 앞바다의 하시마섬은 이를 공급하는 핵심지였습니다. 하시마섬은 멀리서 보면 도시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섬 전체가 탄광이라는 것이죠. 바다 밑 깊은 곳에 매장된 막대한 석탄을 캐기 위해 일본은 섬 위에 7층짜리 아파트, 병원, 학교, 시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미터 아래 햇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 매일 반복됐죠. 하지만 이 자급자족 도시는 아름다운 자급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감금형 노동기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본토의 노동력만으로는 채굴 인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데려왔죠. 하지만 이 모집은 실제로는 강제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조선 청년들은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속임수나 경찰의 압박 혹은 징용 명령으로 배에 태워졌죠. 배가 부산항을 떠나면 반나절도 안 돼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섬에 도착합니다. 섬 전체의 면적은 고작 축구장 두세 개를 이어붙인 크기였고 배가 섬에 다가가면 처음 마주하는 풍경은 거대한 회색 벽이었습니다. 사방을 감싼 방파제와 빽빽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마치 요새처럼 섬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죠. 배가 부대에 닿자마자 일본인 감독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그들의 첫마디는 오늘부터 너희는 석탄을 캐는 기계다. 도망칠 생각은 버려라 였습니다. 방파제로 둘러싸인 섬은 육지와 단절돼 있었고 하루 3번의 배편도 철저히 일본 회사의 통제하에 움직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탈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긴 바다 위의 감옥이라고 불렸는데요. 게다가 일본 측은 탈출을 시도하면 즉시 체포하거나 폭행했고 일부는 행방불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번 하시마섬에 들어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혹은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이곳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섬의 모든 길목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 곳곳에 배치된 감시병, 바다와 사람, 두 개의 벽이 도망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생활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탄광회사 직원들이 이름을 확인하고 숙소로 인도했는데 숙소는 섬 위에 빽빽하게 지어진 콘크리트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에는 채광도, 환기도 부족했으며 방마다 사람들을 최대한 구겨 넣다시피 배치했습니다. 기숙사에는 한 방에 30명 이상이 몰려 지냈습니다. 좁은 2층 침대, 허리조차 펼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언제나 옆 사람의 숨소리와 기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섬에 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조선인 노동자들은 여기가 지옥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바닷속 깊은 곳, 철제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기가 사람들을 한 번에 30명에서 40명씩 태워 바다 밑 깊숙한 곳으로 내려보냈고 노동자들은 바다 밑 1000m 깊이까지 내려가 석탄을 캤습니다. 온도는 40도, 습도는 거의 100%, 작업은 단순했습니다. 곡괭이로 석탄을 부수고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 하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로 연속 작업을 해야 했고 폭발사고, 붕괴,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도 증상이나 사망은 공문서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갱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지지대는 오래전에 썩어가고 있었고 천정과 벽은 습기와 압력에 조금만 흔들려도 금이 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 만큼 갱도에서 붕괴가 일어나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일한다는 건 그 자체가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어딘가 균열이 생겨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차버리는데요. 위로 올라가라는 일본인 감독의 고함이 울려 퍼졌지만 출구가 이미 매몰된 채 길이 끊겨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고 작업자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뒤에서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돌아볼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그대로 물속에 잠겨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일본인 감독들은 시신 수습보다도 작업 재개를 먼저 명령했습니다. 때문에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은 남지 않았고 죽은 이들의 이름조차 공식 문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탄광회사는 이들을 바닷속 갱도의 가장 위험하고 힘든 구역에 배치했습니다. 일본인 노동자는 비교적 안전하고 환기가 잘 되는 갱도, 조선인과 중국인은 물이 스며드는 구역이나 무너질 위험이 큰 구역으로 몰아넣었죠. 그렇다면 왜 일본은 굳이 사람들을 섬에 가둬놓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지에 있는 광산이라면
혹독한 노동에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하시마 섬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하시마 섬에는 수십 개의 생활 규칙이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다른 건물에 들어가지 말 것, 일본인 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 작업 중 감독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늦게 움직이지 말 것, 작업 중 말을 하지 말 것, 이를 어기면 곤봉이나 발길질이 날아왔고 심하면 며칠 동안 물과 음식을 제한하는 징벌방에 갇혔습니다. 이 징벌방은 창문이 없는 작은 콘크리트 방이었고 내부는 석탄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시마 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차단이었습니다. 라디오, 신문은 일본인만 볼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의 삶은 하나의 번호로만 기록됐습니다. 이름보다 작업량이, 인격보다 생산량이 우선이었죠. 1945년 8월 일본은 이미 한계에 물려 있었습니다. 미군의 폭격기 편대가 연일 하늘을 뒤덮었고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미 해군의 봉쇄작전이 본토를 조여왔고 군함과 상선이 하나둘 격침돼 석탄과 물자가 더 이상 육지로 원활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마지막까지 전쟁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군수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이를 움직이는 석탄을 캐기 위해 하시마 섬의 갱도 역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석탄은 이제 전쟁을 연장시키는 피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소련이 전격적으로 참전하자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8월 15일 패전이 선포되며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역이 하루아침에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시마섬 같은 군수자원 채굴지는 전쟁 말기까지도 군함과 공장을 돌리는 석탄 혈관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감독관들은 패전 직후에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남은 자원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었죠. 게다가 섬은 바다로 완전히 고립돼 외부 소식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은 여전히 일본인만 볼 수 있었고 감독관들은 해방 소식이 퍼지면 작업 거부나 폭동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그 결과 하시마 섬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해방 소식을 며칠 뒤에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라는 단어가 곧 자유를 뜻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인 감독관들은 마지막까지 작업을 강요했고 귀향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굶주림과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배를 타고 섬을 떠나는 순간 어떤 이들은 기쁨보다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살아서 나간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귀국한 노동자들은 건강이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폐에는 석탄 먼지가 깊게 쌓여 숨이 가빴고 허리와 무릎은 평생 곱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도 컸습니다. 매일 폭행과 모욕을 견디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사라졌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그 경험을 온전히 말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평생을 보낸 이들도 많았습니다. 전후 일본은 하시마 섬을 다시 탄광도시로 운영했고 1974년 탄광이 문을 닫을 때까지 경제발전의 상징처럼 포장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 동원과 가혹한 노동 실태는 축소하거나 숨겼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존재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관광 안내에서는 그 시절의 천혹함 대신 근대산업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하시마 섬은 지금 무인도로 남아있지만 그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신음이 갇혀있는 듯 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곳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그날의 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후대에 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시마 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잃어버린 청춘은 산업 발전이라는 말 한마디로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항공기 납치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비행기 납치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45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126건의 사건 파일은 워싱턴 DC에 있는 FBI 본부와 FBI 웹사이트에 보존되었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사건은 단 하루 동안 발생했습니다. 미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가는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종은 보잉 727이었으며 이날 36명의 승객과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한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으며 이 남성은 18C 좌석에 앉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검은색 넥타이와 흰색 셔츠에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비행기는 예정대로 포틀랜드에서 이륙하면서 시애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정상고도에 오르자 댄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이 당시 이 항공기의 승무원이었던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조용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처음 쪽지를 받은 승무원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하여 그 쪽지를 열어보지 않은 채 지갑에 넣었습니다. 쿠퍼가 그녀에게 쪽지를 읽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속삭이자 승무원도 마지못해 쪽지를 열어보는데요. 그 쪽지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내 지시를 따르라. 쿠퍼는 승무원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을 조용히 열어 실제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주고
거래 가능한 미국 돈 20만 달러와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를 준비하라 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전달합니다. 이 요구에 혼란에 빠진 승무원은 신속히 조종실에 이 사건을 알렸고 항공기 테러 예고 사건임을 인지한 조종사 윌리엄 A. 스콧은 시애틀 타코마 공항의 관제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신고를 받은 타코마 공항 관제소는 지역 및 연방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며 경찰을 요청하였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쿠퍼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그가 긴장한 느낌이 전혀 없을 만큼 침착하며 여유롭게 위스키와 음료를 주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스웨스트 305편은 승객들에게 경미한 기계적 문제 때문에 시애틀 도착이 지연될 것이라는 방송을 하였고 항공사의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약 2시간 정도 선회해야 했습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사장 도널드 나이롭은 몸값 지불을 승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납치범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시애틀 지역 은행에서 20만 달러 지폐를 모으기 시작했고 지역 스카이다이빙 학교에서 군용 낙하산이 아닌 수동으로 작동되는 민간 낙하산을 구해왔습니다. 오후 5시 39분경 항공기는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착륙하자 쿠퍼는 경찰 저격수를 막기 위해 기내의 모든 창문 가리개를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가득 든 배낭과 낙하산을 후미 계단을 통해 전달받았죠. 이 과정이 얼마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는지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자신의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쿠퍼는 35명의 승객 전원과 앞서 다이너마이트를 확인한 승무원과 선임 승무원을 풀어주었지만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2명의 승무원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장을 둘러싼 경찰들도 섣불리 범인을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항공기가 급유를 하는 동안 범인은 다음 계획을 설명하는데 비행기를 다시 이륙시킨 후 최대 고도 약 10만 피트에서 가능한 느린 속도로 멕시코 시티를 향해 남동쪽으로 비행하라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부기장이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에 두 번째 급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자 네바다주의 리노 공항으로 운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이륙하면 뒷출구 문을 열고 계단으로 편 상태로 비행하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후에 본인이 항공에서 탈출하기 위함이었죠. 오후 7시 40분쯤 미 연방항공청 관계자는 쿠퍼와의 대면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보잉 727기는 범인과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1명, 엔지니어 1명만 태운 채 이륙합니다. 그리고 맥코드 공군기지에 F-106 전투기 2대가 범인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여객기 위아래에 각각 한 대씩 뒤로 따랐습니다. 로키드 T-33 훈련기도 727을 따라다녔으나 연료가 바닥나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경계선 근처에서 회항했습니다. 쿠퍼는 인질들을 모두 조종실로 몰아넣고 텅 빈 객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이었던 승무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쿠퍼가 뭔가를 허리에 묶고 있었으며 이것이 아마 돈가방이었을 거라 추측했죠. 오후 8시경 경고등이 번쩍이면서 후미 공중계단 장치가 작동되었습니다. 쿠퍼가 탈출을 준비하자 부기장은 항공기의 인터콤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쿠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선원들이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고 합니다. 계단이 열리면서 기내 기압이 떨어졌고 오후 8시 13분쯤 항공기의 꼬리 부분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낙하산과 돈가방을 들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내에서는 쿠퍼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넥타이가 발견되었고 두 쌍의 낙하산 가운데 한 쌍은 기내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쿠퍼가 납치했던 비행기는 무사히 리노 공항에 착륙했고 미리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시애틀부터 리노 공항까지의 경로를 계산하여 그 주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범인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무인지대에 울창한 숲지대였기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비바람을 동반한 뇌우까지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끝끝내 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년간 댄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의 행방에 대해 조사했지만 여전히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1980년 어느 날 쿠퍼가 낙하한 지점으로 예상되는 콜롬비아강 어귀 티나바에서 그가 경찰로부터 받았던 돈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애초에 처음 건네줄 때부터 지폐의 모든 일련 번호를 입력한 뒤였기 때문에 손쉽게 이 돈뭉치가 쿠퍼가 가져간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돈뭉치도 범인의 행방을 찾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은행 거래 흔적도 없었고 돈뭉치가 발견된 지점을 다시 수색해봐도 다른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돈뭉치는 그가 가져간 20만 달러 중 단 5,800달러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 돈의 행방 또한 묘연했다고 합니다.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댄 쿠퍼의 행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댄 쿠퍼라는 이름 또한 범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 사건은 완전 범죄 사건의 레전드로 남게 되어 수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가 되었죠. 워낙 실마리를 잡을 수 없는 미제 사건이다 보니 수없이 많은 음모론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새롭게 주목받는 교통수단이었던 민간 항공기의 보안을 점검하고자 FBI가 벌인 자작극이라는 설, 베트남 반전 시위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고안한 자작극이었다는 설 등 온갖 설들이 나돌았죠. 또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항공기 하이제킹 사건이 증가하는 모방 범죄가 발생했을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범인이지만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FBI가 수사를 시작할 때에 출연한 용의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했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서 지어졌고
약 두세 명 정도의 유력한 용의자가 남게 되었는데요. 처음 댄 쿠퍼의 정체로 추정된 인물은 바로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라는 인물로 미 육군 항공 준사관 출신의 항공기 전문가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개월 뒤 해당 사건과 비슷한 모방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놀랍게도 댄 쿠퍼를 수색하는 임무에 투입된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그를 댄 쿠퍼의 실체로 추정하고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용의자는 셰리든 피터슨이라는 인물로 아주 미량으로 남아있는 범인의 넥타이 속 DNA를 통한 수사로 밝혀낸 용의자입니다. 그는 납치된 항공기를 만든 회사인 보잉사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범인에게 전달된 낙하산의 제조업체에서 스카이다이빙 교관으로 일했을 정도로 전문가였습니다. 때문에 셰리든은 2003년에 FBI로부터 DNA 검사를 포함해 세밀한 신문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게도 결국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현재도 고령의 나이로 살아있고 그를 수사한 수사관들 또한 셰리든이 댄 쿠퍼가 분명하며 명확하게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댄 쿠퍼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린 희대의 하이자킹 범죄자 댄 쿠퍼는 결국 끝까지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FBI는 2016년을 끝으로 공식적인 수사를 종료하면서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납치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죠. 당시 그와 대화를 나눴던 스튜어디스의 증언에 의하면 범인은 40, 50대로 추정된다고 하니 만약 현재까지 살아있어도 거의 100세에 육박하는 고령일 것입니다. 과연 완벽한 완전 범죄를 성공시킨 댄 쿠퍼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